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매년 세법 개정은 원래 7월 말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확정되고 통과돼서 반영되는 게 분명 26년 1월 1일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잔금을 12월에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뒤통수 맞을까봐 두렵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세금은 토호제도 물론 이슈인데 조정 대상 지역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 문구가 써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사실 자산가분들은 대비하고 있다가 저 그런 적 있었습니다. 4시간 안에 등기를 쳐요. 증여 등기를 쳐버려요. 네. 왜냐하면 증여 취득세에서 중과가 나거든요. 그렇겠네. 그리고 그때 가면 법원은 이제 아수라장입니다. 등기 소는 내 거부터 해달라고 미리 준비하셨던 분도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이신 이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취득세, 보유세 등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부터 요즘에 또 이거 몰라가지고 뒤통수 맞는 이런 맞습니다. 세금 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여러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또 막 탄핵도 있었고 하면서 지금 또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네 아니네 하면서 지금 정말 좀 혼돈의 시장인데 맞습니다. 예. 이 부동산이 또 세금하고 밀접해졌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시장이 과열되고 하면 세금, 중과, 면제, 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쪽에서도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뒤통수 맞고 이런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될 건데 네. 그래도 제가 언론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도 큰 채널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최근 트렌드를 계속 연구해서 좀 말해서 그런 것 같은데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의 많은 게 벌써 이제 사실은 조사 시작한다. 맞아요. 이게 그걸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항상 그게 적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전수조사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2달에서 3달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놀란 게 4월 2일자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나 1, 2월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거를 국세청에 통보를 했다. 이걸 잡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급하구나 지금. 국토교통부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호제나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랑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를 좀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 약간 이제 그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자금 출처 조사 엄격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건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분기마다 한 300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국토부랑 국세청까지 해서 한 5, 600건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뒤통수 맞을까봐 두렵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세금은 토호제도 물론 이슈인데 조정 대상 지역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 문구가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과세가 이제 사라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게 더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늘어날 것 같냐. 늘어나면은 이제 어떤 걸 좀 대비해야 되느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사실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해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샀는데 지정이 되는 경우.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샀는데 나중에 해제가 되는 경우. 맞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과세 중과 안 당해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가 또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이걸 또 공부해야 돼 내가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집을 살 때인데 취득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만 묶여 있는데 내가 1주택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 이미 중과세를 해버리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서 8.4% 아니 9%. 그다음 세 번째 주택이면 12.4%와 13.4%. 근데 비조정은 두 번째까지는 일반 세율인 1%에서 3%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도 분명 생길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조정 대상이 설정돼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럼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제 부동산 정책은 또 이렇습니다. 너가 처음에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무주택자면 봐줄게 이래요. 그럼 내가 1주택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이 하나를 취득하는데
잔금 치를 때 조정대상직이 돼버리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잔금일 기준이. 네, 맞습니다. 취득은 잔금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택으로 그냥 내가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네. 아마 3.3% 정도, 취득세 3,300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취득세가 이제 8,400만 원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아시잖아요. 주택을 취득할 때 시점에 갑자기 5천만 원은 그거 못 구하죠. 너무 큰 금액이니까 당황스럽죠. 야, 아니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보통 한두 달 안에 치르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발표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대책이 나오는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시간이 중요해요. 네,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1시인가가 한 번 있고 나머지가 다 2시였어요. 그래서 미리 사실 자산가분들은 대비하고 있다가 저 그런 적 있었습니다. 4시간 안에 등기를 쳐요. 증여 등기를 쳐버려요. 네. 왜냐하면 증여 취득세에서 중과가 나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4시간에 등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이제 첫 버전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빨리 하세요 해가지고 등기치고 그분도 그나마 이제 가까운 동부지방 법원이었으니까 빨리 하는 거지.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등기도 그 관할 지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면 법원은 이제 아수라장입니다. 등기소는 막 내 거부터 해달라고 미리 준비하셨던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둬야 될 수도 있다. 약간 민감도가 높아져 버리는 거죠. 사실 진짜 와 조정대상지에 갑자기 설정되거든요. 네. 설정되면 아시잖아요. 그냥 바로 내일부터 내일부터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바로 내일부터 이런 식이니까 당황스럽죠. 사실. 야, 근데 이게 사실 뭐 대비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뭐 잔금을 빨리 치러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 드리죠. 만약에 그러게 되면 그 매도자 입장도 봐야 되니까 네. 매도자랑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이제 전략이긴 한데 몇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말 그대로 매도 등기도 빨리 쳐버려라. 왜냐면 매도자도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리면 지금이야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일반 세율로 똑같지만 이게 26년 5월 9일 이후에는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중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를 1년씩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넌 중과세 안 해줄게. 왜냐면 중과세 너무 세니까. 네. 근데 이거 보시는 분이 중과세 해봤자 뭐 그게 얼마나 내는데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 근처에 헬로시티가 많아서 헬로시티 건을 한번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세율이 2억 정도인데 중과세면 한 9억 정도 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7, 8억을 갑자기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파는 분들도 이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26년 5월 9일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이거를 추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팔 때 조정대상지 갑자기 묶여버리면 당황스러우니까 미리 알아보고 매도자랑 매수자랑 맞춰서 등기를 빨리 넘겨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예요. 잔금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 설정하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이 잔금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니까 어쨌든 등기가 넘어가면 그 날짜로 딱 봐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은 안 받았지만 우선 등기는 바꿔서 소유권은 바꿔놓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거기 근저당을 설정하든 뭘 해놓든 잡아놓고 나중에 풀자.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네. 야,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쉽지 쉬운 않습니다. 얘기가 이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야, 내 집 소유권을 너한테 왜 줘 갑자기 이러는데 그렇죠. 그걸 설득을 또 해야 되네요.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매수자는 이미 무주택자인 거예요. 네. 나는 어떻게 사도 상관없어. 그러면 잠깐만 이러니까 네,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야, 그러면은 요즘에 마포라든지 뭐 성동 뭐 이렇게 좀 동작 뭐 예상되고 있는 지역들의 거래를 할 때는 뭐 특약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약간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좀 먼 미래잖아요. 거의 1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딱 제 생각에는 이제 먼저 풀릴 만한 데가 물론 주택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걸 이제 설정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시니까 네. 추세로 보니까 마포, 성동, 강동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네, 뭐 다음은 마포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동작, 광진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한강 라인이겠죠. 그래서 한강 라인을 이제 유념해가지고 혹시나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와 이거 취득 시점에 이런 것들 미리 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대한 인지는 하고 있어서 언제든 잔금을 좀 앞당겨야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앞당긴다 그러면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싫어하실 만한 니즈는 많진 않으니까. 잔금을. 예. 네. 근데 잔금을 보통은 이제 좀 일부러 잡아놓는 게 돈도 좀 마련하고 뭐 맞습니다. 집도 팔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쉽지 도저히 안 않을 것 되면은 등기만이라도 바꿔줄 수 있다고 특약을 걸어라. 쉽지 않은데. 예, 아주 쉽지 않은 소리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막 그렇게 막 몇 천만 원씩 막 뭐 몇 억씩 이렇게 날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있죠, 있어요. 그리고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구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잔금을 빨리 치러야 되거나. 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항상 대선이 끝나면 세금적인 것도 부동산 정책으로 분명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예, 분명 이제 종합세트 항상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좀 싱크탱크에서 풀잖아요. 네. 그거를 좀 연구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분명 말은 하겠지만, 근데 아시잖아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너가 대처가 될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쉽지 않죠. 그럼 결론은 잔금을 최대한 좀 빠르게 치는 정도로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진 않다. 그나마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요입당 해버리니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매년 세법 개정은 원래 7월 말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으로 되시는 분이 이제 6월 달에 아마 대선이 확정이 될 거니까. 네. 그러면 7월 말까지 딱 2달 정도 있거든요. 그때 어떤 정책들이 분명 그 개정세법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정되고 통과돼서 반영되는 게 분명 26년 1월 1일일 거예요. 그 반년 동안에 연구하는 건 충분하죠, 시간이.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아예 다른 게 적용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잔금을 12월에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사실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안 되니까 잔금이 꼬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12월 24일 날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연락이 오는 거죠. 제 상황이 됐다. 갑자기 대출이 막혀가지고 뭐 1월 7일 날 된다더라. 이제 황당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매도자랑 매수자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지난 그 탄핵 때는 5월 10일에 당선이 되시고 5월 말엔가 아마 부동산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맞아요. 조금 뭐 밍밍한데 하다가 파리 대책 팍 터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한 두세 달 정도 맞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잔금을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혹시나 이제 또 묶이면. 네. 예.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절대. 정책은 그냥 그렇게 해서 약간 일종의 소급 적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죠. 아, 그래서 특약을 좀 이제 걸어주거나 부칙을 걸어서 네. 좀 이제 선의 피해가 안 발생하도록 하기를 좀 바라는 뿐이죠, 사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었었는데 뭐 해제가 된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반대로 또 이득만 있는 걸까요? 이득만 있는데 이제 놓치는 경우가 하나 그겁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때 그 주택을 취득을 했었는데 네.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되니까 나는 이제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겠다. 뭐 2년 중과 이상 안 되고 거주. 뭐 이래 네. 하다가 근데 이제 비과세 요건은 유일하게 취득 시점으로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거의 다 풀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라고 해보면 근데 마포구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 때 내가 취득했었는데 이제 비조정이니까 혹시나 조정 또 묶이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비과세로 팔아버리자 네. 던졌는데 문제는 내가 2년 거주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비조정이니까 거주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취득할 때 시점이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추후에 해제되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채워서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그나마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상생임대주택. 네. 그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5%율을 잘 지켰는지 따져본 다음에 요건 되면 2년 거주한 걸로 봐주니까 그걸로 비과세를 좀 챙겨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상생임대주택은 그냥 조건만 잘 맞춰놓으면 자동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무슨 뭐 인정했다고 뭐 도장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장을 받지는 않고요. 잘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제 전세 끼고 샀죠. 갭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거주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너가 말 그대로 상생하는 임대 형태를 줘라. 말 그대로 임대료도 5%만 올리고 그다음에 뭐 직전 임대 기간 1년 6개월 이상 하고 상생 임대 2년 딱 맞추면 너는 이제 말 그대로 좋은 임대인이니까 비과세 받을 때 2년 거주는 안 했지만 1회 고생했으니 2년 거주한 걸로 봐줘서 네. 비과세를 받게 해주겠다.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세액 차이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기본 2, 3억씩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챙기시는 게 분명 큰 혜택이다. 그러면 그 챙길 때는 뭐 그냥 내가 인정받았겠거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건들을 따져봐가지고 이게 됐다. 근데 가장 두렵고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때 취득을 하잖아요. 근데 취득을 할 때 이미 임대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가 이때 끝날 텐데 이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임대 줘야 돼요. 소유권 얻은 다음 이후에 2번을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5%율. 한 4년 이상은 이제 임대를 맞습니다. 해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기간도 늘려줬죠.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오케이, 너는 한 걸로 봐줄게. 라고 해서 임대차 서류 몇 개 이제 넣어서 같이 신고를 하면 비과세 인정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 보면서 그냥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최대한 불리하게 적용한다. 나한테 어떻게든 불리하게 적용하는구나. 국세청에서. 그렇게 어렵죠. 생각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맞죠? 뭐 조정세금을 풀려도 나한테 최대한 불리하게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권하는 게 네. 계약서 쓰기 전에 제발 세무사님한테 물어봐라. 진짜 중요해요. 네. 계약서 쓰고 나서는 갑자기 물러버리면 이게 배액배상으로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서 쓰기 전에 지금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재산제 이렇게 하는 세무사님들끼리 이 격언처럼 쓰는 게 있거든요. 세무사는 무조건 그래도 재산세 잘하는 사람 3명은 만나보고 결정해라. 왜냐면 3명 중에 1명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세무조사관이 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말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해서 꼭 이게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뭐 한 5, 6억대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10억, 20억, 뭐 30억 이런 것들을 사실 때는 세금만으로도 이게 정말 휘청휘청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조사, 뭐 자금 출처, 뭐 이런 것들 막 따진다고 하면서 계속 뭐랄까요, 정부에서 좀 돈, 뭐 어떻게 출처 어떻게 되는지 막 따져볼게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세청의 통보 예정, 뭐 의심 거래,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도 이게 정말 많이 문제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필드 얘기 말씀드리면 강남 상구랑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면 그냥 거의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초대장이라고 불러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무조사로 초대합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국세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원하고 시군구청에서 날라와요. 네.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가 맞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에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거래를 했다. 이러면 다 요청 와요. 그래서 계좌 오픈 다 해가지고 다 소명하세요. 라고 이제 다 요청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자금 출처가 왜 빡세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4월 2일 날 나왔던 국토교통부 그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놀랐어요. 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4억이 거기가 뭐 아들이 실제 자금을 줬고 11억 원을 아버님이 팔자마자 바로 세일 앤 리스 거기서 이제 바로 사는 거죠. 거주하시는 걸로 전세계약서 11억 원으로 한 건데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렇게 보도 자료를 하면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이 금액도 물론 큰 금액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나왔던 건 30억 이하는 안 나왔어요 보도 자료에.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큰 것들을 이제 보도 자료에 올려서 명심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첫 번째 보도 자료 예시가 15억짜리 나온 거 보고 아니 이 정도까지 이걸 조사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들었고 두 번째로. 여기서 잡아낼 거는 사실은 4억은 실질적으로 아들이 줬고 11억 원을 전세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거래 형태가 이상하다고 본 게 아니라요. 이 전세금 11억이 좀 높은 것 같아. 시세보다. 네, 근데 이 세법에는 여기서 이제 3억 원 빼더라도 3억 원과 차이가 만약에 나면 아주 미흡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해요. 제 생각에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건데 이걸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한 거 보면서 와 정말 많이 이제 좀 더 전화가 많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예시 하나로 딱 느꼈어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비싼 집들 위주로였다면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닌. 사실 15억대 정도면은 뭐 서울에서 약간 뭐 중상위 지역의 금액들도 맞는데 그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금액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어떤 기조가 어떤 그런 부동산 쪽에서 혹여나 뭐 이상 거래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잡아내겠다. 조금 더 저 넓게 잡겠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러니까 그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오히려 특히 이제 특수관계인 거래를 보면 좀 말도 안 되게 이분 왜 이렇게 싸게 거래했지라는 맞습니다. 것들 툭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25억 갑자기 17억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100%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100% 조사를 하는데 그게 절세가 되는 건데 잘못 신고하니까 꼭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보면은 딱 보면 터무니없으세요. 뭐 그러니까 40억짜리를 자녀한테 뭐 27억에 팔았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이 40억으로 계산하고 제대로 계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네. 그거를 계산을 제대로 안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보도자료가 이제 대부분 한번 보도자료 하면 6개 정도 예시가 나오는데 3개 정도가 그런 식이 많습니다. 뭐 3, 40억인데 이제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분 세무사랑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걸 하셨나? 근데 제가 좀 오래 일을 해보니까 느낀 게 그분들이 알아요. 아는데 아니 옛날 얘기를 하세요. 야 옛날에 이런 거 잡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이 뭐 잡아봤자 별거 없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이분들이 세금 상담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시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깜짝 놀라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고 요즘 트렌드랑 다른데. 이 세무사가 모르네. 아유 국세청 그래 안 돌아가. 제가 봐도 너무 과하게 싸게 하시는 것들이 가끔씩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래 보고 막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네, 그건 대부분 다 가족 간의 거래죠. 그리고 또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으니까 한창 또 막 이슈가 됐던 게 네, 상속세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바뀐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돼버렸던. 네. 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세무사님 영상 봤어요. 뭐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했던 취지 영상이었는데 세금이 오히려 깎인 게 아니라 뭐 더 부담이 뭐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죠.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속세는 그대로니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세금은 무조건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25년도에 하고 있는 상속세도 압도적으로 세율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뭐 주춤하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래되는 거는 시세지만 세법상 계산하는 건 시가를 계산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이제 기존에는 비주택에 대해서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25년 되고 나서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 돼. 기준시가 인정 못 해. 너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해. 이게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2월 달에. 해 바뀌자마자 바로 그게 기준시가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주택 20억짜리 할까 했는데 감정평가하겠다 바로 연락 왔어요. 얼추 그래서 뭐 탁감을 해봤는데 한 50억? 그러면 황당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주택은 30억에도 안 팔려요. 네. 근데 감정평가의 그 시세를 정하는 룰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세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가격을 낮추고 싶잖아요. 근데 옆에 신축 올리시는 분은 가격을 올리고 그렇죠. 싶죠. 감정을 막 높게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 사이에 그게 펼쳐지면 걔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시가 한 40억짜리 이제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간평 얼추 탁상 감정이라고 얼추 얼마 정도 나올까 예측을 해봤는데 그때 90억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상속인간에 좀 이제 노이즈가 있어서 간평을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100% 간평한다. 대비는 해놓으셔라. 네. 그러면 당연히 한 90억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개월도 안 돼서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미니멈이 12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대출 평가가 옆에서 있어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또 상속세가 부과가 네. 되고 그래서 이분은 40억에서 120억이 됐으니까 80억에서 50%니까 40억 더 내야 돼. 40억을 황당한 어디 거예요. 어떻게 냅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 연부연납 걸고 이제 그거 내려고 다른 부동산 팔아버렸어요. 네. 이게 진짜 상속을 한번 하려다가 진짜 이게 휘청한다고 하는 게 정말 말씀하신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황장하는 게 이분이 이 부동산을 90억에도 안 팔려요 시세가.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리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는 120억에 이미 상속세를 엄청 더 냈잖아요. 근데 미래 90억에 팔리면 30억 싸게 판 것에 대해서 돈 돌려주냐? 안 돌려줘요. 네. 그냥 양도세 영원 내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잘못 나와 버리면 그냥 팔았는데 남는 게 없는. 네, 맞습니다. 세금으로 다 내는. 이것도 약간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매도되면 뭐 매도된 거에 얼마를 내면 모를까. 이거는 그냥 다 평가액에 대해서 세율로 때려버리니까. 맞습니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차라리 이 부동산을 80억에 팔아달라. 진짜 그런 요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80억을 갑자기 그 쉽지가 않죠 사실.